최우선 변제를 하기 전에 일단 대항력. 책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책 안 보고요.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저번하고 똑같은 패턴으로는 안 해요. 책 보실 필요 없어요. 대항력이죠, 대항력. 말 그대로 내가 낙찰자나 새로운 매매가 됐던 경매가 됐던 간에 소유주가 바뀌어도 내가 약정한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 처분만 못하죠.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살 수 있는 권리, 보증금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매매든 경매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우선 변제권은 배당 순위예요. 돈 받을 순위. 경매에서 말하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거는 아니지만 보통 보면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권. 보증금 2천에 월세 보증금 2천에 월세 30짜리 원룸을 사는 사람이 등기부에 기재를 할까요? 이 사람이? 통상적으로 원룸에 사는 신림동에 서울대 입구에 학생들이 뭐 1060짜리 오피스텔 입주를 하는데 전입신고는 하겠지요, 당연히. 왜 내 우편물 받아야 되니까 주민센터 가서. 근데 2천에 30을 하는데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고 전세다. 전세권 설정을 할까요? 전세권 설정은 무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주는 건물주 임대인도 없겠지만 하려고 하는 인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선 변제권의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왜 저렇게 된지를 알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뭐 배당 순위다. 후순위보다 더 순위 위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임차권이죠. 뭘.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물건보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물건이 채권보다 물건이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근저당이 있어요.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8월 1일이고요. 8월 2일이고 8월 3일입니다. 얘는 물건이고 얘는 물건이고 얘는 채권이에요. 뭐 전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근데 얘가 이제 1, 2, 3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얘 밑으로는 다 아웃이에요. 다 아웃, 나가리. 나가리인데 이제 배당이 딱 됐단 말이에요. 돈 다 뭐 낙찰 받고 잔금 냈는데 1순위에서 털고 나서 남은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채권이니까 얘는 아웃이야. 그럼 2순위로 얘가 받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근저당 말고 여기에 또 뭐 물거나 돼 있는 근저당 뭐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 얘는 받을 길이 없어. 꼴등이야. 그래서 채권이지만 이런 불합리하다. 임차인들. 이 채권을 물거나 할 수 있게 해서 얘가 실질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는 안 됐지만 얘가 후순위가 됐지만 일종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우선 변제권을 만들어주자 해서 물권화한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순위를 올려주는 거죠. 등기부에 기재는 안 됐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채권이지만 등기부에 기재는 안 됐지만 순위를 올려주다. 배당 순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바보 되잖아요. 설정일이 빠른데.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배당을 할 때 말소 기준 권리 8월 1일 날 8월 1일보다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7월 25일 날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8월 5일자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선 변제권은 1순위겠죠. 임차인이. 얘가 말소 기준 걸리면 밑으로는 다 소멸을 하니까 배당 순위예요. 배당 순위.
배당을 할 때 1번 얼마 받아가 2번 얼마 받아가 3번 얼마 받아가 하잖아요. 채권이지만 물건처럼 받을 수 있는 배당 순위, 이것이 우선 변제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임차인들 이거 배당 순위 있는 우선 채권, 우선 변제권 이런 게 없으면 돈 받을 길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지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요번 시간에 말씀 안 드릴 건데 개요만 말씀드리면 최우선 변제권은 말소 기준 권리 위냐 아래냐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그 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면 소당후 그러잖아요. 소액 임차인, 당해세, 우선 변제권. 물론 뭐 경매 비용은 영순위로 떨어지겠지. 경매 이제 낙찰받고 잔금 내면은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돈이 털려 나가는 게 법원에서 일을 내는데 법원에 돈 주지 중요하잖아요. 국가기관의 경매 비용이 홀로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배당을 해주는 게 소액 임차인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서민들. 그 다음에 당해세, 국세, 지방세 등등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당해세보다 먼저 우선권을 줘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100%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망해서 나가든 임차인이든 간에 최소한 뭐 보증금 정도 방 한 칸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산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보다는 위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순위에 따라서 성립 날짜에 따라서 딱딱딱 하는 거고, 우선 변제권 기입이 안 된 사람들은 일반 채권이잖아요. 일반 채권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안분 배당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경매 비용 얼마 나가겠어요, 기껏해야. 예? 아파트 하나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뭐 몇백에서 끝나겠죠. 그럼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털어져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있는데 호수가 많아요. 다 소액 임차인이야. 다. 뭐 지방 같은 경우 그러겠죠. 천안 같은 경우는 뭐 1,500만 원까지 지금 현재 법으로 되니까. 그러면은 1,500 다 털고 나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일종의 소액 임차인을 일종이 아니고 정확한 명칭으로 우선 변제권은 배당 순위,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돈 줄게가 우선 변제권인데 최가 붙잖아요. 최. 너는 배당이고 나발이고 말소 기준 권리고 뭐고 간에 경매 비용 이외에 다음으로 털고 나가서 무조건 줄게 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거 표 드린 거 있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도별, 지역별 우선 변제권에 가능한 보증금 금액과 나라에서 인정한 금액이 그 표예요. 표. 2014년 것까지.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이제 제가 문제를 거의 내드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소액 임차인은 배당에서도 이거 빼고 1순위로 털고 나가고 1순위로 털고 나가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럽게 짜증나는 존재예요. 한 명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감정가가 10억인데 뭐 9억에 낙찰이 됐으면 소액 임차인 기껏해야 뭐 얼마 안 해요. 뭐 2,200만 원, 뭐 1,500만 원, 뭐 3,200만 원. 기껏 서울에 있는 게 지금 7,500에 3,200이 맥시멈인데 머릿수가 많아지면은 10억짜리가 감정가가 9억에 낙찰되면은 소액 임차인들 많이 돈 주고 나서도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받아갈 배당금, 채권 해수가 이자는 떠나더라도 원금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소액 임차인이 더럽게 많으면 여기 털고 서울은 지금 얼마야? 3,200인가? 예. 이건 이렇게 많이 머릿수가 많으면 골 때린다고요. 채권에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가 생각할 땐 최소한 8억에 낙찰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짜증나게 5억에 낙찰됐어. 그러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털고 나간 거 말고도 안 줘도 회수가 안 되는데
위에서 또 털고 나가. 더럽게 짜증나죠.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히 짜증이 나겠죠. 이거 누가 돈 빌려줬냐 이거.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어떤 저축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6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원금. 채권 최고액을 제외하고 채권 최고액 뭐 130% 그거 빼고 6억을 했는데 낙찰이 5억에 됐고 앞에서 다 털고 나가니까 뭐 실제로 만약에 뭐 4억 정도 가져간다. 이자는 고사하고. 그러면 당연히 문책이 있겠죠. 그거 그 돈 빌려준 해당 담당자. 개인적인 문책도 있지만은 어떤 무슨 A라는 저축은행에서 소위 말하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이자도 안 되는 거를 이런 상품이 되게 많으면은 부실 채권이 돼요. 은행에서 부실 채권을 많이 안고 있으면요. 금융 감독을 평가를 해요, 은행은. 부실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평가를 할 때 점수가 마이너스 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 원하는 점수가 있지 않으면은 강제로 합병을 하다든가 하여튼간 날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1금융권 같은 경우도 부실 채권이 많으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유동화 회사에 빨리빨리 파는 이유가 부실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평가도 그렇지만은 부산 저축은행이 뭐 때문에 저거 됐습니까? 돈 그냥 막 퍼져서 막 해줬잖아요, 돈을. 근데 그게 돈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금리는 더럽게 높지. 내가 뭐 1억 정도 투자하면은 딴 금융기관에 비해서 월등하게 금리가 높아서 개인 투자자 개미들은 와, 금리 높다고 통장 개설을 더럽게 많이 하죠. 사람들이. 하고 나면 이 돈 가지고 돈 필요한 인간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돈을 막 꿔줬는데 얘네들이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개풀이나 5억을 빌려갔는데 5억은커녕 3억도 변제할 수 없는 인간한테 부산저축은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수가 안 되니까 여기서 5억 빌린 사람한테 원금을 떠나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역으로 또 고금리로 떼겠죠, 이자를. 그래야 또 고금리로 배당을 해주니까. 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부실 채권이 많아버리니까 분배는커녕 뭐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은행에서 이 사건 이후로 물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해졌어요. 종로에 언뜻 건물주가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92억짜리가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포함해가지고 가액이. 그러면은 한 7, 8년 전만 해도 담보 인정 비율로 해가지고 융자가 제법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분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 뭐 월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 건물에 대한 감가, 상가 그런 거 기준에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대출이 거의 안 나와요. 기껏해야 뭐 이게 92억이면은 뭐 한 20, 30%? 왜냐하면 이분이 이거 이해는 소득이 없어. DTI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담보 인정 비율 중에서도 미니멈으로 자꾸 들어가요. 옛날에는 이것만 갖고 있으면 건물주니까 뭐 92억짜리면은 매매를 치면 100억짜리 매매를 치면 진짜 뭐 잘 나갈 때는 뭐 한 40억만 있어도 60억 대출해주고 그랬거든요. 뭐 더 신용도 좋으면 70억도 대출해줬는데 내가 건물주인데 딴 거 살라고 하는데 제조업이나 이 건물 이외의 수익이 생겨서는 몰라, 그렇게 이제 수익이 들어와서는 몰라도 이 건물 딸랑하면서 월세 받아먹고 있으면은 딴 거 못 사요. 예. 그게 이제 부실 채권 요소. 그래서 이제 말을 좀 딴 데로 빗나갔지만 이 최우선 변제권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나중에 배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 소액 때문에 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위장 전입. 방이 4칸인데 뭐 사돈의 8종까지 다 쳐놓고 넣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 가거든. 실질적 심사가 아니고 형식적 심사에 가가지고 너 누구니? 저 전데요. 오케이 기재해가지고 특별히 채권자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돈을 다 털어줘 줬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빚잔치 하려고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선의의 채권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채권자가 한 명이면 상관없는데 막 4명, 5명이면은 자기 그 우선 변제권 순위에서 돈을 못 받아.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 소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배당 때는. 그래서 실제로 소액 임차인이 돈을 뭐 1,500을 받아갈 돈이 있다. 진성인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인데도 받는 경우가 있고. 예. 그래서 지금도 이게 뜨겁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가장임차인 하는 이유가 이거 노리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거를 인지를 하신 다음에 배당 때 얘기를 들어보면 배당 사례를 제가 책에 다 있어요. 권리 배제된 거. 그런 거 보면 아, 그래서 요즘에 가장임차인 뭐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더 골 때린 거는 가장임차인이 돈을 못 받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진성이 못 받는 경우도 있어. 돌아버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매 강의를 들으면 낙찰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주위에 누가 임차인인데 전입이나 확정일자 뭐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권리 신고할 때 뭐 하는 법도 몰라서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단순히 입찰자로서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집 뭐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뭐 법원에서 뭐 날라오는데 봐봐 야 너 저기 뭐 배당 요구 정기일 권리 신고했냐? 그게 뭔데? 빨리 해 임마. 그리고 배당 기일날 가서 배당표 3일 전에 한번 보고 네가 받을 돈이 확실히 맞는지 확인해. 그 다음에 너 배당 의의 들어올 것 같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별거 없거든요.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증명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뢰를 하겠죠. 법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니까. 제일 먼저 전화하겠죠.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가격이 장난 아니겠죠. 아, 변호사가 뭐 이렇게 자문해 주는데 5만 원 받고는 안 하잖아요. 변호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퀄리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당사자가 모를 때는 지금 교육받으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는 지식 가지고. 아, 그렇게 되고, 말이 좀 빠른가요? 예. 저 이해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권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대항력이 중요하겠죠, 대항력. 상임법, 상가 임대차 법 보면 좀 이따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 대항력은 주택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아파트든 빌라든 다세대든 내가 살고 있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디 이사 가면은 뭐 합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러 가죠. 왜? 전입신고를 해야 우리 집 앞으로 카드 명세서라던가 뭐뭐뭐 우편물을 받을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전출을 하게 되면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출 신고하고 또 새로운 데 가서 전입 신고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새로운 둥지에서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저쪽은 전출이 된다고요. 간소화시켰죠. 당연히 전입을 해야겠죠. 전입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계약서 들고 가서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가서 저 이사 왔어요. 전입 신고. 이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대항력이 되면은 확정일자든 배당 요구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게 전입입니다. 그래서 전입일자가 이 경매에선 상당히 중요해요. 확정일자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계약을 1월 3일 날 쳤어. 그러면은 가능하면 그날 동사무소 가가지고 빨리 이제 전입신고 해야 돼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거 주민센터에서 같이 하거든요. 뭐 확정일자 별거 없어요. 계약서에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나 이사 왔고 계약 쳤으니까 도장 찍어줘. 오케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우체국 같은 데서 내용 증명 보내면 3장 보내잖아요. 우체국에서 하나 보관하고 받을 사람 나. 그렇게 하는데 확정일자도 도장 하나 찍어줍니다. 주민센터 가면 이거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주민센터 또 가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같은 날 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 도장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배당 순위. 이거는 대항할 수 있는 거.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가끔 물건을 보면 통상적으로 전입을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하면 확정일자도 1월 5일 날 받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인간의 머리인데 예를 들면은 확정일자가 6월 5일인데 전입을 7월 7일 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몰라서 전입신고를 나중에 한 경우도 있고 잠깐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점유로 따지는 거네요. 근데 전입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 게 내가 나중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배당 요구 종기일 있죠? 그때까지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거기서 살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돈을 먼저 털고 나갈 수 있지. 말소기준 위보다.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뭐 아까 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골 때리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 그때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 유지한다는 거는 점유죠, 점유. 전입을 했으면 살고 있겠죠, 점유. 예, 이거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배당 순위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권은 좀 이따가 주임법, 상임법 할 때 비교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경매물건을 볼 때는 선순위가 있으면 전입을 봐야 돼요. 전입 날짜. 배당 순위는 배당 순위가 전입한 사람이 배당 순위가 높으면 웬만하면은 저가 낙찰이 되지 않으면은 전입이 때로는 늦어도 배당 순위가 빨라서 배당 순위가 근저당보다 빨라서 낙찰가 산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다 받고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배당 계산하는 거는 제가 차후에 알려드리겠지만은 전입 날짜를 경매물건 볼 때 상당히 우선시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 금액 뭐 서울은 얼마 몇 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데 이제 배당표 작성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낙찰받았을 때 임차인이 받아갈 금액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특수물건이 딴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3억짜리 전세가 있어요. 분당에 고기동에 이제 전원주택 그런데 저번에 5억짜리였구나. 5억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순위도 말소 기준보다 늦고 그 다음에 후순위예요. 대항력도 늦고 그러니까 전입일자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고 배당 순위도 늦어. 5억을 날릴 판이에요. 날릴 판. 근데 내가 낙찰을 받았네. 이게 9억짜리 집인데. 그럼 5억 날린 사람이 그냥 나가겠습니까? 이 사람 얼마 받을 거는 배당표를 대략 작성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요. 두 가지의 칼이 있거든요. 시세가 9억이면 이 사람이 5억을 날린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9억짜리를 자기가 받는 게 나을까요? 돈이 있다면. 시세가 9억인데 누가 낙찰받으면 5억을 날려. 근데 어떤 놈이 9억을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9억 2천을 써요. 그러면 기껏해야 이거 산다고 치면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잖아요. 더 비싸게. 2천을 손해를 볼 것인지 5억을 손해 볼 것인지를 배당 금액을 알면은 유추를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5억이 전 재산인데 이것도 전세 대출 받아서 샀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A인데 제가 B예요. B가 그냥 낙찰을 딱 받았어. 집도 커. 막 1층, 2층, 3층. 딱 받았는데 너 나가. 나가 임마. 딱 그럼 이분이 예 나갈게요. 이렇게 안 하죠. 이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전액 미배당이에요. 전액 미배당. 전액 미배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일부 미배당이 있습니다. 금액 따라 틀리지만. 그러면은 현재 있는 임차인이 배당 금액을 배당을 100% 받느냐 50%를 받느냐
0%를 받느냐에 따라서 명도의 난이도가 틀려지고 또 100% 받는 사람한테는 이사비를 뭐 실질적으로 많이 줄 필요는 없죠. 지 돈 다 가지고 나가니까. 물론 뭐 100% 다 받는다고 이사비를 무조건 안 준다는 사람의 돈 다 받는 놈도 들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0% 받고도 그냥 나가는 인간들 있고 사람마다 틀려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100%는 그래도 좀 낫다고 하죠. 왜 명도 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을 감안을 하고 입찰가도 사실 산정을 해야 돼. 보이지 않는 돈이지만 내가 협의할 때 이사비 어느 정도 주고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을 떠나서 명도 저항, 기간적인 것, 돈적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을 기본적인 디테일하게는 알 필요 없지만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10억짜리 9억에 낙찰받으면은 순위에 의해서 받아가지만 만약에 7억에 지금 차수에 7억에 받아가면 받아갈 게 하나도 없네. 그거는 매각물권 명세서나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낙찰 받는 거는 많이 쓰면은 낙찰 받아요. 돈 되는데 그 사후 처리 이런 거 예측을 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낙찰 받고 나서 나가 그냥 나가 그럼 안 나가 1년 2년 끄는 거예요. 그냥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이러고 연매기려고 점유자 바꿔놓고,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경매라는 거는 돈 투자해가지고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거주자도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싸게 주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 기간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늘어지면은 경매 안 해요. 그래서 사전조사라는 게 단순히 시세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관련된 거를 최소한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경매는 높게 써서 낙찰되는 것도 있지만 대출 자금 문제도 상당히 변수가 많지만 이 배당 싸움 때문에 내가 내 집을 못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매 강의 들어도 배당 얘기하는 게 우리가 배당 판사는 아니에요. 오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매 물건을 보고 나서 이거 명도조항 세겠는데 돈 좀 얼마 더 들어가겠는데 그 결론은 돈 때문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우리가 배당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부가 필요하구나 라고 제가 4주 동안 할 거 중에 이론적인 거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 틀 안에서만 가면 웬만한 건 다 걸려요. 물론 건 바이 건 내용은 다 틀리지만 최소한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거를 알고 접근을 해야 우리가 돈을 이제 취득하는 데 있어서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을 때는 문제가 낙찰 후에 발생하는 거는 풀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잔금 다 냈는데. 1교시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권리분석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도 해오시라고 그랬는데 눈빛을 보니 저거 하고 문제를 풀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다 풀 정도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경매 정보지 물건을 봐도 100% 다 소화가 돼요. 권리분석. 요거를 내가 자유제대로 푼다. 석두면은 한 30초. 기본적인 사람 10초 안에 권리분석 문제인지 없는지 바로 나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권리분석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